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제국 변방의 작은 마을 프라이베르크. 온 마을이 아직 새벽의 냉기에 잠겨있던 그때 집 한 채에서 갑작스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어째선지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묵직했습니다. 그 아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태어나자마자 얇은 막을 뒤집어 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운명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 미신 같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이의 삶은 그 한마디와 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말리아는 겨우 20살, 아버지 야코프는 40을 넘긴 나이. 세대가 다른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말리아는 아이를 바라보며 종종 속삭이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어머니의 애정이 아니라 어쩌면 예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던 노파가 아말리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세상에 이름을 크게 남길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 말은 젊은 어머니의 마음 깊숙이 박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아말리아는 아들을 나의 황금 같은 아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왕관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았던 사랑의 무게는 훗날 그의 정신세계 깊은 곳에서 특유의 자신감 그리고 더 깊은 곳의 불안까지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은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 커다란 부담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프로이트의 어린 시절은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기대 속에서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이 첫 번째 숨, 첫 번째 울음, 첫 번째 예언은 훗날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는 한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프로이트의 삶은 바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프라이베르크에서의 짧은 유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버지 야코프의 사업은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고 수공업에 의존하던 생계는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졌다. 결국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트가 4살이 되던 해였다. 화려한 음악과 예술, 제국의 영광이 숨쉬던 도시 빈은 가난한 유대인 가족에게 결코 따뜻한 품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레오폴트슈타트의 빈민가, 좁고 어두운 아파트였다. 여러 식구가 한 공간에 모여 살았고 집안은 늘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잡한 공간 한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장남 지그문트 프로이트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어머니 아말리아에게 집안의 중심은 언제나 아들이었고 가난 속에서도 그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이 촛불 아래서 밤을 보내는 동안 프로이트의 책상 위에는 값비싼 기름 램프가 켜져 있었다. 방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는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여동생의 피아노조차 집 밖으로 치워질 정도였다. 지그문트가 공부하고 있다. 조용히 해라. 어머니의 이 말은 집안의 규칙이자 선언이었다. 어린 프로이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면 깊이 새기며 자라났다. 그는 거리에서 뛰노는 또래 아이들보다 책을 택했고 세상의 소음보다 종이 위의 문자에 더 큰 안정을 느꼈다. 아버지 야코프는 성경을 읽어주며 글을 가르쳤고 프로이트는 놀라운 흡수력으로 언어와 지식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빈에서의 삶은 지적 자극만큼이나 냉혹한 현실을 함께 안겨주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은 일상이었고 어린 소년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한 기독교인이 아버지의 모자를 쳐서
진흙탕에 떨어뜨리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어린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분노하며 맞서 싸우길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없이 모자를 주워 털고 다시 길을 걸었다.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 무언가는 조용히 부서졌다. 존경하던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은 실망과 혼란을 남겼고 동시에 강렬한 다짐을 만들어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이 사건은 훗날 권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요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학교에서의 프로이트는 단연 돋보였다. 김나지움에 진학한 그는 7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프랑스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다뤘다. 고전 문학에 심취하며 인간 내면의 복잡함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 인물들을 통해 감정과 욕망, 갈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매료되었다. 빈민가의 비좁은 방 안에서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대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해하려는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가난은 그를 짓누르는 족쇄였지만 동시에 탈출해야 할 현실이기도 했다.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가족의 기대, 사회적 차별이 한데 얽혀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의 재능, 그리고 이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소년 프로이트는 점점 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갔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경험, 사랑과 특권, 가난과 모욕, 침묵과 분노가 훗날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는 그의 사유 속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응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빈의 차가운 골목과 좁은 방 안에서 프로이트라는 이름의 소년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세상을 이해하려는 집착을 키워가고 있었다. 소년 시절의 프로이트에게 공부는 단순한 재능의 발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 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신에게 사회는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오직 압도적인 실력만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김나지움을 최우등으로 졸업하던 날,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정작 프로이트 자신은 그것을 선물이라기보다 의무처럼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젊은 프로이트는 한때 장군이 되어 역사를 움직이거나 정치인이 되어 권력을 쥐는 꿈을 꾸기도 했다. 고대 로마의 장군 한니발을 동경하며 강한 의지로 세상을 정복하는 인물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곧 그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유대인이 군대나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능력과는 무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모욕당하던 장면처럼 분명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는 법학을 잠시 고민하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 결정의 계기는 의외로 한 편의 강연이었다. 우연히 참석한 공개 강연에서 낭독된 괴테의 에세이 자연은 그의 사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고 이전에 있던 것은 이제 사라진다. 이 문장은 젊은 프로이트의 내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정치나 권력보다 더 근본적인 질서가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적 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 그 자체를 탐구하는 길, 자연과학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1873년 가을, 프로이트는 빈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은 그에게 지식의 낙원이자 동시에 또 다른 차별의 무대였다. 유대인 학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제와 냉소는 여전했고 그는 종종 고립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립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수에 속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혼자서도 사고하고 버텨내는 힘을 키워갔다. 이 시기 프로이트가 가장 깊이 빠져든 곳은 강의실이 아니라 실험실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생리학자 중 한 명이었던 에른스트 브리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만남은 결정적이었다. 브리케는 철저한 과학적 엄밀함을 요구하는 인물이었고 모든 현상은 물리적, 생리적 법칙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프로이트는 스승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고 실험실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신경세포의 구조, 생명체의 작동 원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일은 그에게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강력했다. 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동물학 연구소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곳에서 맡은 과제는 당시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뱀장어의 생식기관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프로이트는 수백 마리의 뱀장어를 해부하며 현미경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실험실에서 반복되는 작업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비록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집요하게 관찰하고 사실을 추적하는 태도는 그의 사고방식 깊숙이 각인되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이 평생을 순수 과학자로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연구에 몰두한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의과대학 과정은 보통 5년이면 끝났지만 프로이트는 무려 8년이나 걸려 졸업하게 된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의사 면허증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진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은 점점 그를 압박해왔다. 연구실은 열정만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었고 젊은 연구자에게 돌아올 자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순수 과학의 세계에서 밀려나는 경험이 훗날 인간의 마음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그를 밀어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아직 인간의 무의식을 해부하는 사상가가 아니라 현미경 너머에서 생명의 법칙을 찾으려는 완고한 과학자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82년 26살이 된 프로이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브리케 교수의 생리학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신분은 무급 연구원에 불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실험대 앞에 서 있었고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다. 과학은 숭고했지만 과학은 그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 가난은 이제 철학이나 인내로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한다. 사랑이었다. 어느 날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한 젊은 여인을 만났고 프로이트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베르나이스. 5살 연하의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맑은 눈빛 속에 날카로운 지성을 숨기고 있었다. 평생 현미경과 책에만 몰두해 있던 프로이트에게 이 만남은 일종의 충격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비밀리에 약혼을 한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마르타의 집안은 비교적 안정된 유대인 가문이었고 무급 연구원인 프로이트에게 결혼은 감히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바로 그 무렵 그가 존경에 맞지 않던 스승 브리케 교수에게서 냉혹한 조언이 날아온다. 교수는 애써 감정을 숨긴 채 말했다. 자네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하지만 이 연구실에는 자리가 없어. 순수 과학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네.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브리케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 연구실을 떠나 병원으로 가게. 의사로서 돈을 벌어야 하네. 프로이트에게 이 말은 일종의 패배 선언처럼 들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 추구하던 순수 과학의 세계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학을 위해 살겠다는 이상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그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설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연구실을 떠났고 빈 종합병원의 수련의로 들어갔다. 이 선택은 그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 입혔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병원에서의 삶은 고단했다. 내과와 외과, 피부과를 전전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보았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밤 펜을 들었다. 마르타가 가족을 따라 함부르크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고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 시기에 프로이트가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는 900통이 넘는다. 그 편지들에는 사랑과 질투, 열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르타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을 숨기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주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에서 그는 의학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히스테리 환자들은 갑자기 말을 잃거나 몸이 마비되었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신체적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의학은 그들을 감금하거나 진정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프로이트는 이 현실을 보며 깊은 의문에 빠졌다. 몸에 이상이 없다면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아직 명확한 답을 갖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과학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랑과 가난, 현실과 좌절 속에서 프로이트는 점점 순수 과학의 껍질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발걸음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조금씩 옮겨지고 있었다. 1885년 30살이 된 프로이트에게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빈의 병원 생활에 지쳐있던 그에게 파리 유학을 위한 장학금이 주어진 것이다. 당시 파리는 유럽 의학의 심장이었고 특히 신경학 분야에서는 그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중심지였다. 프로이트는 가난한 수련의 신분으로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 그리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인물은 신경병리학의 거장 장마르탱 샤르코였다. 살페트리에르 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수용된 거대한 요새와도 같은 공간이었고 샤르코는 그 중심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그의 공개 강의는 의사들뿐 아니라 작가, 예술가, 기자들까지 몰려드는 일종의 사회적 사건이었다. 프로이트 역시 그 군중 속에 섞여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샤르코는 무대 위에서 환자들을 직접 불러내 증상을 시연했고 그가 다루는 주제는 당시 의학계 최대 미스터리, 히스테리였다. 히스테리는 신체적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마비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이었다. 빈의 보수적인 의사들은 이를 꾀병이나 여성 특유의 질환으로 치부했지만 샤르코는 전혀 다른 접근을 취했다. 그는 청중 앞에서 환자에게 최면을 걸었고 당신의 팔은 지금 마비되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실제 마비를 유도했다. 이어서 반대로 암시를 주자 움직이지 않던 팔이 다시 움직였다. 이 장면은 프로이트에게 전율에 가까운 충격을 안겼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마술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었다. 샤르코는 이를 통해 하나의 급진적인 진실을 보여주었다.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생각과 마음만으로 몸이 병들 수 있다는 것. 즉,
정신이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더 나아가 샤르코는 히스테리가 여성만의 병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의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고 프로이트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동안 그는 모든 병이 신경세포나 조직의 손상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파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원인의 존재를 목격했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연인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샤르코를 천재라고 표현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그는 마치 성당에서 걸어 나온 듯한 경외감을 느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가난했고 외로웠지만 학문적으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 그는 더 이상 현미경만 들여다보는 생리학자가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짧은 유학 기간 동안 프로이트는 하나의 확신을 품게 된다. 인간의 고통은 반드시 육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마음속 어딘가에 억눌린 힘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치료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파리를 떠나 빈으로 돌아가는 그의 가방에는 옷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훗날 정신분석이라는 거대한 학문으로 성장하게 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질문들이었다. 1886년 프로이트는 파리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다시 비엔나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은 샤르코에게서 보고 들은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생각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 신체를 넘어선 어딘가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은 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신경과 의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려는 탐험가가 되어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비엔나 의사협회에서 파리에서의 경험을 발표했다. 남성도 히스테리에 걸릴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신체가 아닌 정신에 있다는 주장.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토론이나 호기심 대신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과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원로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말했다. 남자가 히스테리라니 그건 여성에게나 있는 병이야. 프로이트는 순식간에 이단아 취급을 받게 되었고 학계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 그의 삶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오랜 약혼 끝에 그는 마르타와 결혼했고 베르크가세 19번지에 신혼집이자 개인 진료실을 열었다. 훗날 정신분석의 상징이 되는 그 장소였다. 생계를 위해 환자를 진료해야 했지만 그는 곧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당시 비엔나에서 유행하던 신경증 치료법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었다. 전기 자극, 온수요법, 휴식 처방. 환자들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점점 회의에 빠졌다. 이 모든 치료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그는 샤르코에게서 배운 최면술을 시도해 보았다.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았고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확실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이 절박한 시기에 프로이트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다. 당시 남미에서 들여온 코카인이라는 물질이 피로 회복과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는 그것을 기적의 약처럼 여겼다. 직접 사용해 본 그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에 매료되었고 동료와 환자들에게도 이를 권했다. 심지어 논문까지 발표하며 코카인의 효능을 찬양했다. 그러나 비극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에른스트 폰 플라이슐은 만성 통증으로 모르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코카인을 권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플라이슐은 모르핀 중독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코카인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환각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파멸해 갔다.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프로이트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다. 그는 깨달았다.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약물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실패는 그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다. 약물도 전기 자극도 최면도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는 점차 환자의 말을 듣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 반복되는 이야기, 말하지 못하고 삼키는 감정들 속에 무언가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고 느꼈다. 비엔나 의학계에서 고립되고 실패와 비난 속에 놓인 이 시기야말로 프로이트에게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고립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전혀 새로운 길이 조용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플라이슐의 비극 이후 프로이트는 더 이상 기적의 치료법을 믿지 않게 되었다. 약물은 고통을 잠시 흐리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몸속 어디엔가 숨은 화학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기억과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을 뒷받침해줄 명확한 증거와 방법은 아직 없었다. 그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 바로 요제프 브로이어였다. 브로이어는 프로이트보다 14살이나 많은 선배 의사로 비엔나에서 존경받는 내과 전문의였으며 동시에 프로이트의 정신적 후원자이기도 했다. 생활이 궁핍할 때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환자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어느 날 브로이어는 프로이트에게 오래전 치료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여성 환자 안나 오우의 사례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되었고 말을 잃었으며 시야가 흐려지고 물을 극도로 혐오하는 기묘한 증상을 보였다. 신체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증상은 분명히 존재했다. 브로이어는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 안나오가 최면에 가까운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낼 때마다 증상이 잠시 사라졌던 것이다. 그녀는 이 과정을 스스로 굴뚝 청소라고 불렀다. 막혀있던 굴뚝을 말로 쓸어내듯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토해내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뜻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의 물공포증이 사라졌을 때였다. 최면 상태에서 그녀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혐오하던 하녀의 개가 자신의 물컵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도 분노를 억눌러야 했던 기억. 그 억눌린 감정을 말로 폭발시키자 최면에서 깨어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프로이트는 전율했다. 바로 이것이었다. 억압된 기억과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증거. 그는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라고 직감했다. 프로이트는 브로이어를 설득해 함께 연구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집필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의 생각은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환자들의 억압된 기억의 핵심에 성적인 요소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브로이어는 생리학적 설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성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불편해했다. 결정적으로 안나 오후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자인 브로이어에게 강한 감정적 애착을 보이며 상상 임신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자 브로이어는 큰 충격을 받고 치료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 현상을 위험한 일탈로 보았지만 프로이트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환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감정 자체가 치료의 핵심 열쇠라고 본 것이다. 프로이트는 결국
최면마저 버리기로 결심한다. 모든 환자가 최면에 걸리는 것은 아니었고, 최면은 환자의 의지를 억누르는 방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환자를 소파에 눕히고 의사는 시야 밖에 앉은 채 이렇게 말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 검열 없이 말해보세요. 사소하고 부끄러운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연상 기법의 시작이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과 욕망, 분노와 공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베르크가세 19번지의 진료실에서 인간의 말이 치료가 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태동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확신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으며 그곳이 바로 병의 진짜 근원이라는 것을 그는 그 영역에 이름을 붙였다. 무의식. 이 순간부터 프로이트는 더 이상 기존 의학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이름을 붙였을 때 그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말로 치료하는 방식. 자유연상이라는 새로운 기법은 분명 효과를 보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존 의학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환자의 말과 기억을 치료의 중심에 놓는다는 발상은 당시 학계에서는 위험할 정도로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서를 발견하고 있었다. 깨어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지만 잠들었을 때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바로 꿈이었다. 아버지 야코프의 죽음은 프로이트에게 개인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장례를 치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죄책감, 분노, 안도감, 슬픔이 뒤엉켜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그는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환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마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었고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마다 그 내용을 기록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도시를 헤매고 죽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에 둘러싸였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꿈은 그에게 위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외면해 왔던 욕망과 기억, 부끄럽고 불편한 감정들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확신했다. 꿈은 우연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암호라는 것을. 그는 점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꿈은 억압된 소원이 변장한 형태로 나타나는 무대이며 꿈을 해독하는 것은 곧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왕도라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꿈의 해석이었다. 프로이트는 이 책에 자신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자기 분석의 결과까지 모두 쏟아부었다. 그는 이 책이 인간 이해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확신했다. 출판사는 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 출간 연도보다 앞선 1900년이라는 연도를 표지에 찍었다. 새로운 세기의 첫 번째 책이 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냉혹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의 평가는 혹평일색이었다. 의학 잡지들은 이 책을 과학이 아닌 공상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동료 의사들은 프로이트를 미신에 빠진 괴짜 취급했다. 초판 600부가 팔리는데 무려 8년이 걸렸을 정도였다. 프로이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는 이 시기를 광야의 고독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진실을 외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세상이 아직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립 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말실수, 건망증, 우연처럼 보이는 행동들조차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통찰을 발전시켰고
인간의 일상 전체가 무의식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의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뜻밖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의 사상에 매료된 젊은 지성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프로이트의 집에 모여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고, 그렇게 수요일 밤에 작은 모임이 탄생했다. 비엔나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훗날 정신분석 운동의 중심이 된다. 프로이트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작은 연대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강렬한 사상에는 언제나 강렬한 충돌이 따르기 마련이었고, 그의 이론은 곧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 그 도전의 이름은 아직 이 시점에서는 희망처럼 보이고 있었다. 칼 구스타프 융. 스위스에서 온 이 젊은 정신과 의사는 곧 프로이트의 가장 빛나는 동맹이자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인물이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프로이트의 사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주류 학계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집에 모이던 수요 모임은 점점 커졌고, 정신분석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닌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사상의 확산과는 반대로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기울어 갔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1914년,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였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프로이트 역시 다른 많은 지식인들처럼 처음에는 애국적 열기에 휩쓸렸다. 문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충돌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곧 낭만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참호 속에서 벌어지는 학살, 독가스에 질식하는 병사들, 끝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소식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빈의 일상 역시 무너졌다. 식량은 부족했고 추위는 혹독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프로이트는 난방도 되지 않는 진료실에서 외투를 겹쳐 입고 환자들을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자식들에 대한 불안이었다. 편지가 끊길 때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행히 아들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전쟁은 그에게 또 다른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이 끝난 직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조피가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꽃다운 나이 26이었다. 이어서 어린 손자마저 병으로 잃었다. 이 연이은 상실은 프로이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평생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해왔던 그는 처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흔들렸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다. 이 비극은 그의 사유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그동안 그는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전쟁과 상실을 겪으며 그는 새로운 질문에 부딪혔다. 왜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파괴를 반복하는가? 왜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 질문의 끝에서 프로이트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 안에는 삶을 지향하는 본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려는 충동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 힘을 죽음 본능, 타나토스라고 불렀다. 1920년에 발표한 쾌락 원칙을 넘어서 에서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이면에 자리한 파괴 충동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공격성, 반복 강박, 전쟁과 자기 파괴적 행동은 모두 이 죽음 본능의 표현일 수 있다는 주장. 이는 그가 이전에 세웠던 이론을
스스로 뒤흔드는 급진적인 전환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딸을 잃은 슬픔과 전쟁의 참혹함을 단순한 비극으로 남기지 않고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끌어올렸다.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늙고 상처 입은 학자였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그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다. 인간 안에 공존하는 사랑과 파괴, 창조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후 그의 사상을 더욱 어둡고 깊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개인적 비극과 사상적 전환 뒤에는 그를 육체적으로 무너뜨릴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그의 몸 자체를 갉아먹기 시작한 병이었다. 1923년 67의 프로이트는 입안에 생긴 작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워온 시가의 대가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냉혹했다. 구강암. 의사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프로이트의 삶은 사유의 투쟁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와의 전쟁이 되었다. 첫 수술에서 턱과 입천장의 일부가 잘려나갔고 그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었다. 입안에 끼워 넣은 인공장치는 그가 괴물이라 부를 만큼 고통스러웠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통증이 따라왔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진료했고 글을 썼다. 이후 16년 동안 그는 무려 3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야 했다.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고 통증은 날로 심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이 흐려지는 강한 진통제를 거부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맑게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태도였다. 인간의 존엄은 편안함이 아니라 의식 속에 있다고 믿었던 한 사상가의 마지막 철학이었다. 이 시기에도 그는 자아와 이드, 문명 속의 불만과 같은 작품을 통해 인간 본성과 문명의 갈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육체는 쇠락했지만 사유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1930년대 유럽에는 또 다른 광기가 퍼지고 있었다. 나치의 반유대주의였다. 1933년 독일에서 프로이트의 책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고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중세였다면 나를 태웠겠지. 지금은 책만 태우는군. 하지만 웃음 뒤에는 공포가 있었다.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무장한 돌격대가 그의 집을 수색했고 막내딸 안나는 게슈타포에 체포되었다. 그 하루는 프로이트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비엔나를 떠나야 했다. 평생의 집, 베르크갓의 19번지와 작별하며 그는 자신의 과거 전체를 뒤로 남겼다. 출국을 위해 치욕적인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아이러니를 잃지 않았다. 게슈타포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그는 런던으로 망명했다. 런던에서 그는 늙고 병든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사유했다. 그러나 암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말도 식사도 불가능해졌고 통증은 모든 의지를 갉아먹었다. 1939년 9월 그는 주치의에게 오래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 속에 남겨두지 말아달라는 부탁.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인간의 이성과 존엄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지막 결정이었다. 그날 밤 프로이트는 깊은 잠에 들었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향년 83세. 비엔나의 가난한 유대인 소년으로 태어나 인간 마음의 지형을 완전히 바꾼 한 사람의 생이 그렇게 끝났다. 그는 인간을 더 불편한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욕망과 충동,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들춰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을 더 정직하게 만들었다. 무의식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남긴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왜 반복해서 고통을 겪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질문 앞에서 잠들고 또 깨어난다. 그것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남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이다.